삼계탕을 둘러싼 세 번째 경합이 시작되기 직전 조선 조정은 숨막히는 긴장에 휩싸인다. 명나라 사신단이 갑작스럽게 꺼낸 요구. 그것은 단순히 요리 경합에 승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나 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선언이었다. 조선에서 가장 귀한 여인 하나를 바치시오. 그것이 황제의 뜻이오. 순간 경합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조정 대신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인주대 왕대비의 얼굴은 굳어졌다. 사신이 말하는 그 귀한 여인이 누구인지 모두는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바로 이번 경합을 통해 조선의 위상을 지켜내고 있는 폭군의 셰프 연지영이었다. 사신의 눈길이 곧장 연지영을 향하자 사람들의 가슴은 더욱 조여들었다. 그녀는 평범한 궁중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의 입맛과 혼을 담은 요리로 사신단을 울렸고 왕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그런 여인을 명나라 황제의 궁정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은 결국 조선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뽑아가겠다는 협박과도 같았다. 이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이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을 다그쳤다. 참아야 한다. 지금은 조정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연지영을 저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 사신은 오만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승부는 어차피 중요치 않다. 황제께서 원하시는 건 이 여인뿐. 연지영을 황제의 여인으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황제의 체면을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그 말에 대신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이미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다. 조선이 명나라와 대등할 수 없다는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순간 누군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바로 강목주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연지영이 사라진다면 이연의 마음은 무너질 것이고 조정 또한 혼란에 빠질 게다. 나는 그 틈을 노리면 된다. 강목주는 이미 맹만수를 불러 세 번째 경합에서 일부러 패배할 것을 명령한 상태였다. 연지영은 어차피 공녀로 끌려갈 운명이다. 그러니 이번 판은 져도 상관없다. 오히려 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완벽히 무너진다. 이 모든 음모가 조용히 짜여지는 동안 장춘생은 또 다른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수라간 한켠에 불을 지피며 낡은 솥과 쇠망치, 풀무질에 몰두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삼계탕을 제대로 끓여내려면 반나절 이상은 좋게 걸린다. 국물은 뽀얗게 우러나야 하고 닭은 뼈째 부드럽게 풀려야 한다. 그러나 경합에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짧았다. 장춘생은 고민 끝에 우연한 사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솥뚜껑이 펑하고 튀어오르던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래, 뚜껑이 들썩일 정도의 압력이라면 안에서는 더욱 세차게 끓고 있겠지. 그 힘을 눌러 잡아둘 수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도 닭은 완벽히 익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압력솥 아니겠느냐. 그날 밤 장춘생은 목숨을 걸고 발명에 몰두했다. 솥뚜껑은 수차례 날아가 천장에 박혔고 얼굴은 그 으름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한 번은 증기 폭발로 눈썹과 수염 끝이 홀라당 타버렸고 또 한 번은 쇠조각이 튀어 얼굴에 흉터를 남겼다. 그럼에도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요리는 원래 반은 터지고 반은 먹는 거지. 이번엔 꼭 성공한다. 연지영은 그런 장춘생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스승님, 몸을 좀 아끼셔야죠. 그러나 장춘생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 수염이야 날아가도 좋다. 이 손만 완성된다면 조선의 밥상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압력솥은 완성되었다. 뚜껑은 단단히 잠겼고 김은 새어나오지 않았다. 안에서 뼛속까지 고기를 녹여내는 힘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장춘생은 손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잊은 채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다. 됐다, 이제 지영이에게 이 비밀 병기를 맡길 차례다. 드디어 세 번째 경합이 시작되었다. 주제는 삼계탕. 짧은 시간 안에 진국을 뽑아내야 하는 극도의 압박 속에서
연지영은 압력솥을 화덕 위에 올려놓았다. 압력솥은 증기를 가두며 칙칙칙 소리를 냈고 그 안에서는 닭이 뼈째 부드럽게 풀려가고 있었다. 국물은 뽀얗게 우러났고 향은 깊고 진했다. 시간은 짧았지만 압력솥이 만들어낸 삼계탕은 기적에 가까웠다. 명나라 사신단은 그 삼계탕을 맛보았다. 첫 숟갈을 뜬 순간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 맛은 황제께 올려도 손색이 없도다. 천하일미라 할만하다. 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조선의 기술과 맛이 그들의 마음까지 울린 것이다. 모두가 승리를 직감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명나라 사신은 돌연 표정을 바꾸었다. 승패는 이미 의미가 없다. 연지영은 황제의 여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황제의 뜻이다. 조정은 다시 술렁였다. 승부에서 이겼다 해도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대신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몇몇 대신은 이미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차라리 한 명의 여인을 바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연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가운 분노의 목소리로 외쳤다. 내 나라의 여인을 빼앗아가려는 그대들의 욕심, 더는 용납치 않겠다. 그 순간 경합장은 숨조차 멎은 듯한 긴장에 휩싸였다. 명나라 사신은 비웃음을 지으며 되받았다. 그럼 조선은 황제를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승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국가의 운명과 한 여인의 자유였다. 연지영은 조용히 압력솥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끓고 있는 것은 단지 삼계탕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자존심 그리고 한 여인의 운명이었다. 여기서 우린 구하 예고편의 핵심 공녀와 압력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압력솥이라. 압력솥의 발명 연유에 대해 고찰해보자. 장춘생과 압력솥의 대장정. 1. 발상의 시작. 세 번째 경합 주제가 삼계탕으로 정해지자 장춘생은 곰곰이 생각했다. 이놈의 삼계탕이 문제로군. 국물은 뽀얗고 진하게, 닭은 뼛속까지 부드럽게 익혀야 한다는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끓이다간 하루 해가 다 간다고. 그 순간 옆에서 솥뚜껑이 펑하고 튀어오르자 장춘생 눈이 번쩍 뜨였다. 그래, 이 힘이다. 뚜껑이 들썩일 정도의 힘을 눌러 잡아두면 안에서 더 세차게 끓겠지. 그러면 닭고기도 금세 푹 익을 게다. 이게 바로 압력솥 아니겠나. 2. 밤새 이어진 대장간 작업. 그날 밤 장춘생은 수라간 창고를 뒤져 노솥, 쇠못, 쇠망치, 풀물을 전부 꺼내왔다. 뚜껑 밀폐 문제. 김이 새어나오자 그는 고래고래 욕을 하며 소가죽을 얇게 벗겨 패킹처럼 둘러댔다. 이놈의 솥이 새는 게 내 인생 같구나.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막으면 또 여기 새고. 증기 폭발 사고. 시험 삼아 물을 끓이다가 칙푸 하고 뚜껑이 날아가 천장에 꽂혔다. 연지영이 깜짝 놀라 대감 큰일 나요. 하자 장춘생은 그을린 얼굴로 피식 웃었다. 뭐 요리는 원래 반은 터지고 반은 먹는 거지. 수염 희생. 화염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가 수염 끝이 홀라당 타버렸다. 그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흠수염은 날아갔지만 솥은 한층 진화했구나. 이게 바로 과학의 희생양이지. 3. 고통과 희열 사이. 밤새 망치질에 손바닥은 부르트고 쇳조각은 얼굴에 튀어 흉터까지 남았다. 그러나 그는 미치광이 발명가처럼 웃었다. 이 손만 완성되면 왕이 먹을 닭이 뼈까지 호로록 하고 녹아내릴 게다. 4. 새벽의 완성. 닭이 울 무렵 마침내 마지막 시제품이 화덕 위에 올려졌다. 뚜껑이 칙칙 소리를 내며 흔들리더니 증기가 꽉 잡히자 묵직한 압력이 솟구쳤다. 장춘생은 두 팔을 번쩍 들며 외쳤다. 됐다. 이것이 바로 장춘생표 압력솥이다. 조선의 밥상이여 이제 혁명이 시작되노라. 연지영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다. 스승님 이 솥이야말로 이번 경합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춘생은 우연한 사고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온갖 순환과 희생을 겪으면서 압력솥을 발명하고
밤새 개고생에 수리하게 된 것이죠. 이젠 공려에 대해 눈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공려는 결코 가벼이 지나칠 수 없는 아픔이었다. 대국인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조선은 정치적 독립을 지키려 애썼으나 국력의 한계는 뼈아픈 현실로 다가왔다. 매년 조공을 바치듯 바쳐야 했던 비단, 은, 특산물 가운데 가장 참혹했던 것이 바로 사람이었다. 딸을 키운 부모의 품에서 억지로 떼어내 황제의 궁궐로 보내야 했던 여성들, 그들의 운명은 곧 국력이 약한 나라의 서름을 상징했다. 드라마 속 연지영을 공려로 보내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적 장치가 아니다. 이는 실제 역사의 뿌리 깊은 고통을 현재의 극적 갈등으로 옮겨온 장치다. 명나라 사신이 공려를 요구하는 장면은 조선이 처했던 불평등한 외교 구조를 그대로 비추고 있다. 더구나 여기에는 강목주와 그 일당의 치밀한 음모가 얽혀 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적 권세를 지키기 위해 나라와 백성을 팔아넘기고 심지어 동족을 제물 삼아 강대국에 아첨하려 했다. 결국 연지영을 공려로 내어주려는 계획은 단순한 외교적 요구가 아니라 내부 권력 다툼 속에서 만들어진 배신의 정치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나라가 약할 때 외세는 가차없이 요구한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강대국에 굴종하여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려 들 때 그 나라의 운명은 더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연지영의 사례는 허구일지라도 실제 역사 속 수많은 이름 모를 여성들의 운명을 대변한다. 그들은 한낱 외교용 제물로 취급되었고 그 고통은 대대손손 이어져 민족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약한 나라는 언제든 강대국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교적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힘을 키우는 것이다. 군사력만이 아니다. 학문과 기술, 경제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이 단결된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국력은 단단해진다. 강목주와 같은 무리들이 판을 치는 사회는 강대국의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백성이 깨어있고 지도자가 강직하며 국력이 탄탄하다면 외세가 감히 공려를 요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연지영을 둘러싼 이 갈등은 단순한 드라마적 장치가 아니라 강대국 틈에서 버겁게 살아가는 작은 나라의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우리는 이 서사를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국력을 지키고 있는가? 강목주 같은 내적 배신자가 나라를 갉아먹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는가? 외세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가 힘을 길러야 한다. 역사 속 공려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날의 우리는 더 단단히 뭉쳐야 한다. 조선의 서름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는 약자의 숙명일 수 있다. 연지영을 지켜내려는 투쟁은 단순히 한 여인의 운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과제다. 강대국 틈에서 버겁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결국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만 한다. 그것이 작가가 드라마를 통해 암묵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